옳게 1억 갚아줬다고 큰 소리 치는 거 진짜 짜증나. 재무팀이면 회사 돈 만지는 거잖아. 사기쳐서 번 돈인지 어떻게 알아? 남편의 핸드폰 화면에 떠오른 신우이의 메시지였습니다. 단톡방 이름은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하트까지 붙어 있었죠. 그 우리 안에 저는 없었습니다. 적금 9천만 원을 깨고 친정 어머니의 노후 자금 3천만 원까지 빌려서 시어머니의 빚 1억을 갚아준 사람이 가족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수건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시어머니의 아파트가 법원 경매 사이트에 올라갔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걸려온 시어머니의 전화기 너머로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아, 제발. 이 집 없으면 나는 갈 데가 없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사기꾼한테 부탁하시면 안 되죠.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법원 경매 사이트 화면에 경기도 아파트 한 채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감정가 3억 2천만 원, 최저 입찰가 2억 2,400만 원. 저는 그 화면 앞에서 커피 한 잔을 들고 앉아 있었는데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 전 시어머니에게서 걸려온 울음 섞인 전화가 귀에 맴돌았지만 이상하게도 7년 전 결혼식 날의 기억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2019년 봄이었죠. 하객 200명이 빼곡히 들어찬 예식장 로비에서 시어머니 오복순이 제 손을 꽉 잡고 하객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보셔요. 우리 집안에 이런 복덩이가 들어왔습니다. 예, 서진아. 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우리 정우 같은 신랑 만나서 이 집안 며느리 된 걸 평생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알겠지? 시어머니가 제 손을 높이 들어 올리며 하객들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웨딩드레스 치마를 한 손으로 쥔 채 고개를 숙였고 하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 박정우는 제 옆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예식 비용 3천만 원 가운데 시댁에서 낸 돈은 800만 원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2,200만 원은 양가 합의라는 이름 아래 제 쪽에서 전부 부담했죠. 하객들이 건넨 축의금 중 시댁목 1,200만 원은 시어머니가 봉투째 가져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서진아. 이 봉투들은 내가 딱 챙겨둘게. 너희는 아직 어려서 돈 관리할 줄 모르잖니? 내가 꽉 쥐고 있다가 나중에 너희 정말 큰일 생길 때 그때 짠 하고 꺼내줄게. 어머니 못 믿니? 시어머니가 축의금 봉투를 핸드백에 넣으며 웃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돈은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결혼 전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던 날도 떠오릅니다.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다소곳이 앉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서진아, 내가 밖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지? IT 회사 재무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는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대답했습니다. 아유, 재무팀? 그럼 매일 그 귀한 돈을 만지는 거야? 돈 계산 하나는 아주 야무지게 하겠구나.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과일 접시를 밀어주었습니다. 딱이다, 딱이야.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꼭 필요했거든. 이제 우리 집 돈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그 말이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6년이 지나서야 깨달았죠. 그건 칭찬이 아니라 면접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금고지기를 뽑겠다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 주말, 시댁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을 내려놓더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진아, 일로 와서 좀 앉아봐라. 예,
너도 이제 우리 식구 됐으니 법도를 알아야지. 우리 집은 예대로 맏며느리가 시부모 생활비를 딱딱 챙기는 전통이 있어. 너 월급도 많이 받는다며? 그러니까 매달 딱 50만 원만 보내라. 아, 그리고 명절이나 제사 때는 그건 또 따로인 거 알지?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리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정우를 쳐다봤습니다. 정우는 소파 팔걸이에 기댄 채 핸드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야, 아무리 그래도 매달 50만 원은 우리한테 너무 부담인데. 정우가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당신 왜 그래? 어머니가 오죽하면 그러시겠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원래 집안 전통이라잖아. 그거 다 적금 든다 생각하면 돼. 나중에 다 우리한테 돌아온다니까?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6개월 뒤 시어머니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서진아, 요즘 배추 한 포기가 얼마인 줄 아니? 물가가 너무 올라서 도저히 생활이 안 된다. 이번 달부터는 80만 원으로 올려서 보내라. 내가 미안해서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구나. 저는 정우에게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30만 원이나 올리는 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정우가 소파에 누운 채 천장을 보며 대꾸했습니다. 아니, 고작 30만 원 가지고 뭘 그래? 당신 그 돈 아까워서 지금 어머니한테 불효하겠다는 거야? 내가 중간에서 입장이 뭐가 돼? 그냥 좀 드려. 같은 시기 회사 동기 최유정이 점심시간에 젓가락을 놓으며 물었습니다. 서진아, 너 제정신이야? 시댁에 매달 80씩이나 보낸다고? 그럼 내 남편은 얼마 내는데? 저는 국그릇에 시선을 떨어뜨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가 보내는 금액이 0원이라는 사실을 입 밖에 꺼내기가 창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뒤로 돈은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2020년 신우이 박소라의 캐나다 유학 저택 학비 2,400만 원. 시어머니가 전화기를 귀에 대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우리 소라가 저기 먼 나라 가서 공부를 하겠다는데 애미가 능력이 없어서 눈물이 난다. 너 지금 모아둔 거 있지? 그거 좀만 빌려줘라. 우리 소라 성공해서 돌아오면 이 은혜 있겠니? 바로 갚으라고 할게. 2021년 시동생 박민우의 전세 보증금 1천만 원. 시어머니가 식탁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내 동생 민우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오죽하면 이심이가 너한테 이런 소리를 하겠니? 너만 믿는다. 민우 살려줄 사람 형수밖에 없어. 2022년에는 시어머니 무릎 수술비 350만 원에 신우이 유학 2년차 학비 2,400만 원이 더해졌습니다. 2023년에는 귀국한 신우이에게 매달 30만 원씩 용돈까지 보내게 되었죠. 차용증을 한 번도 쓰지 못했습니다. 쓰자고 말을 꺼내려 할 때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막았습니다. 뭐? 차용증? 서진아,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가족끼리 무슨 그런 딱딱한 종이 쪼가리를 써. 우리가 남이야? 너 나 못 믿는구나? 아이고,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을 받네. 정우는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신 진짜 너무하다. 어머니가 돈 떼먹을 뿐이야? 기분 나쁘시게 왜 자꾸 돈돈거려? 사람 치사하게. 신우이 소라는 전화기 너머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언니 얼마나 믿고 사랑하는지 알지? 가족인데 그런 서류가 왜 필요해? 서운하게 정말. 7년 동안 시댁 식구 3명의 입에서 차용증이라는 단어가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 재무팀 7년 차의 직업병처럼 매년 말이면 시댁에 나간 돈을 정리했습니다.
생활비 6,540만 원, 시누이 학비 4,800만 원, 시동생 전세 1천만 원, 수술비 350만 원, 시누이 용돈 360만 원, 축의금 1,200만 원, 명절과 잡비 약 950만 원. 합계 1억 5,200만 원이었습니다. 제 적금 잔고는 결혼 전 9천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쪼그라들어 있었고 남편 이름으로 된 전세 아파트에 살면서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은 그 적금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말 시동생 민우가 치킨 가게 사업에 실패하면서 8천만 원의 빚을 남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빚을 갚아주겠다며 사채업자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렸고 이자가 불어나면서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아파트에 1억 4,400만 원의 빚이 걸렸습니다. 집이 날아갈 위기에 처한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게 이 모든 사실을 단 한마디로 포장했습니다. 서진아, 나 병원비가 좀 밀렸다. 몸이 너무 아파서. 사체의 진짜 원인이 시동생이라는 사실은 나중에 서류와 영수증 날짜를 하나하나 대조하고 나서야 밝혀졌습니다. 2025년 1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종이 한 장을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독촉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저를 부엌으로 끌고 갔습니다. 서진아, 나 좀 살려줘. 이 집 넘어가면 나 진짜 길바닥에서 잠자야 해. 1억만 어떻게 안 되겠니? 응? 내가 우리 집 기둥이잖니. 시어머니의 손이 독촉장 위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같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야, 임서진. 어머니 집 날아가는 꼴 보고 싶어? 당신 돈 있잖아. 어머니 길바닥에 나 앉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얼른 어떻게 좀 해봐. 정우가 팔짱을 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누이 소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엄마 쓰러지면 언니가 수발 다 들 거야? 언니가 안 도와주면 우리 가족 다 끝장이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냉정해? 시어머니가 식탁 위에 두 손을 모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 발등에 코 박고 손 벌리는 게 얼마나 창피한 줄 아니? 그래도 가족이니까. 우리 서진이밖에 없으니까 이러는 거야. 제발 부탁이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계산을 했습니다. 적금 잔고에서 7천만 원을 만들려면 2016년부터 한 달도 안 빠지고 넣어온 정기적금을 깨야 했습니다. 그 돈은 언젠가 제 이름으로 된 집을 사려고 모아둔 종잣돈이었습니다. 그걸 다 깨도 3천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적금 해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7천만 원 이체 버튼을 누르는 순간 9년 동안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채워 넣은 통장이 비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화장실 칸에 들어가 친정 어머니 이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3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수화기 너머로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내 딸이 죽겠다는데 어쩌겠니? 근데 서진아, 그 돈 바로는 안 돼. 며칠만 기다려라. 친정 어머니는 노후 대비로 넣어두었던 예금을 깨서 3천만 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부모님의 유일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보내면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서진아, 이건 내 시어머니 주는 돈 아니다. 내 딸 잠 좀 편하게 자라고 주는 거야. 대신 이거 써라. 각서 써. 너 무조건 나한테 갚아야 해. 알았지? 구멍가게 30년을 운영해 온 어머니의 원칙 앞에서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렇게 제 적금 7천만 원과 친정 돈 3천만 원,
합계 1억 원이 시어머니의 사채를 갚는 데 들어갔고 아파트에 걸려있던 빚이 모두 풀렸습니다. 사채를 갚은 그날 저녁 정우가 치킨과 맥주를 시켜놓고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거봐, 하면 되잖아. 고생했어. 이제 어머니도 다리 쭉 뻗고 주무시겠네. 우리 마누라가 최고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화면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일 서진이가 자기 고집대로 알아서 한 거예요. 저는 말렸는데 자기가 하겠대요.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이에요. 저는 싱크대에 기대 서서 치킨 기름 냄새를 맡으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1억을 갚았는데 돌아온 건 치킨 한 마리와 남편이 자기 어머니에게 보낸 나는 몰랐어요 라는 비겁한 한 줄이었습니다. 1억을 갚은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서진아 고맙다. 5글자뿐이었습니다. 이모티콘도 없고 전화도 없었습니다. 3일 뒤에는 또 카톡이 왔습니다. 서진아 이번 달 생활비는 원래대로 보내는 거지? 저는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적금을 다 깨서 이번 달은 좀 빠듯해요. 시어머니가 음성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숨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힘든 건 알지. 근데 나도 병원비에 관리비에 가족이잖아, 서진아. 저는 음성 메시지를 끝까지 듣고 핸드폰을 식탁 위에 엎어놓았습니다. 그 주 점심시간에 회사 동기 유정이가 제 도시락을 보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야, 너 요즘 도시락 싸다녀? 밥값 아끼는 거야? 적금을 해지한 뒤 점심값 8,000원도 부담이 되어 집에서 밥을 싸오고 있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야. 저는 김치를 집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유정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너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아니, 괜찮아.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주말 시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소라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홈쇼핑 화면에 안마의자가 나오고 있었고 가격표에 69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소라가 시어머니의 팔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사. 무릎 아프다면서. 시어머니가 손을 저으며 저를 흘깃 쳐다봤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 소라가 제 쪽을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언니, 이번에 1억이나 벌었잖아. 69만 원쯤은 괜찮지?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갚아줬다가 아니라 벌었다. 1억을 쏟아부은 사람에게 돌아온 단어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싱크대에 기대선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소라가 요즘 일이 잘 안 돼서 용돈을 좀 올려줬으면 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만. 어머니, 저도 이번 달 카드값이. 말을 잇기도 전에 소라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라가 냉장고 문을 열며 물병을 꺼내더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언니, 그거 20만 원 차이잖아. 그걸 갖고 생색이야? 거실에서 야구 중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20만 원을 한 달 점심값과 비교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시어머니가 시댁 근처 분식집에서 동네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 저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방 여사가 떡볶이를 찍으며 말했습니다. 복순아, 며느리가 이번에 큰돈을 도와줬다며? 효녀네 효녀. 시어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에이, 뭘 효녀야. 가족이면 당연한 거지. 옆에 있던 김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시어머니가 어묵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소라가 더 마음이 따뜻해. 소라는 지난번에 패딩도 사줬어. 저는 떡볶이를 씹으며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1억과 패딩 한 벌의 무게가 시어머니에게는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밤 11시였습니다. 정우가 소파에서 잠든 채 핸드폰을 떨어뜨려 놓고 있었습니다. 충전기에 꽂아주려고 핸드폰을 집어드는데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의 단체 대화방이었습니다. 하트가 붙어 있었습니다. 신우이 소라의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옳게 1억 갚아줬다고 큰 소리 치는 거 진짜 짜증나. 재무팀이면 회사 돈 만지는 거잖아. 사기쳐서 번 돈인지 어떻게 알아? 그 위로 시어머니의 답장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고마운 건 고마운 거지. 소라의 메시지가 바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엄마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올케가 순수하게 돈을 줬겠어? 나중에 이 집 권리 주장하려는 거지. 시어머니는 그 메시지를 읽고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도 두둔도 경고도 없는 침묵이었습니다. 시동생 민우도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형수가 돈 자랑하는 건 옛날부터임. 소라가 마무리를 찍었습니다. 여기 올 게 없잖아. 우리 가족방인데 뭘.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 속에 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그 가족에게 2억이 넘는 돈을 건넨 사람이 우리 바깥에 있었습니다. 저는 잠든 정우 옆에 서서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갔습니다. 세면대 수도꼭지를 끝까지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화장실을 가득 채웠고 저는 수건으로 입을 막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우가 깨서 또 왜 예민하게 구냐고 할까봐 그 말을 들으면 정말 무너질 것 같아서 수도꼭지를 잠글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 지하철에서 단톡방 캡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소라의 문장을 한 글자씩 읽었습니다. 사기쳐서 번 돈. 7년 동안 매달 은행 앱을 열어 이체 버튼을 눌렀던 제 손가락을 모욕하는 6글자였습니다. 지하철 창에 비친 제 얼굴에 어젯밤의 울음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단톡방 봤어. 소라가 나를 사기꾼이라고 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정우가 TV 리모컨을 집어들며 대답했습니다. 누나가 원래 입이 거칠잖아. 그걸 갖고 이러면 가정이 깨지는 거야. 그럼 나는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듣고도 참아야 해? 정우가 채널을 돌리다 말고 짜증을 내며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색내듯이 하니까 누나가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정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7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편이었던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 순간 확인했습니다. 이 결혼은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방법이 울음이 아니라 숫자여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정우가 잠든 뒤 거실로 나갔습니다. 정우가 소파에 누워 주식 앱을 켜놓은 채 잠들어 있었고 화면이 꺼지기 전 잔고가 보였습니다. 4,20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시댁에 단 한 푼도 보내지 않은 사람이 제 적금이 깨지고 제 친정 부모가 유일한 노후 자금에서 3천만 원을 뺏어 보내는 동안 혼자 4,200만 원을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숫자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새벽 1시 거실 식탁에 앉아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빌려준 돈 돌려받는 법, 남의 빚 대신 갚았을 때, 권리, 가족 사이, 동거래 법적 효력. 재무팀 7년 차의 눈으로 법률글과 판례를 하나씩 훑어 내려갔습니다. 법률상 이유 없이 남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 때문에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는 조항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판례를 뒤지다가 눈이 멈춘 문장이 있었습니다. 차용증 없이 남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경우 갚아준 사람이 원래 빚진 사람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1억 갚아줘서 이 집이 안 날아간 거야. 갚아줘서라는 세 글자가 선물이 아니라 대신 갚아준 것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재무팀 출신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 창밖이 파래질 무렵 노트북을 닫고 식탁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울지 않겠다고, 숫자로 말하겠다고, 재무팀이 뭐라는 데인지 보여주겠다고. 새벽 3시 17분,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고 엑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7년 동안 시댁에 나간 돈을 날짜별로, 항목별로 한 줄씩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카톡 송금 기록, 현금 출금 내역, 카드 결제 내역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채워 넣었습니다. 새벽 5시 42분 합객칸에 숫자가 찍혔습니다. 2억 5,200만 원. 제가 살고 있는 전세 아파트 보증금보다 높은 금액이었고 수도권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저는 가만히 그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이 세상에 단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2개의 얼굴을 쓰기로 했습니다. 시댁 앞에서는 착한 며느리 한서진을 유지하면서 속으로는 증거를 모으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은행에 가서 1억 원 송금 내역 전체를 서류로 뽑았습니다. 사채업자 김모에게 돈을 갚았을 때 받은 영수증 원본도 확인했는데 거기에는 빚진 사람 오복순, 갚은 사람 한서진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1억을 빌려달라고 했던 날 정우와 나눈 카톡 대화도 전부 캡처해서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유정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정아, 혹시 좋은 변호사 알아? 유정이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드디어 결심한 거야? 너 7년 동안 참는 거 옆에서 보기 힘들었어. 유정이가 제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숟가락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내가 아는 변호사는 없는데 이거 증거가 중요하대. 녹음이랑 문서 최대한 많이 모아놔. 유정이가 물컵을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그 조언이 이후 6주 동안의 방향을 잡아주었습니다. 1주차 시어머니 생신을 핑계로 시댁 식사 모임에 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기 전에 핸드폰 녹음을 켜고 가방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동서와 나란히 앉아 수박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이는 돈밖에 모르는 애야. 정이 없어. 시어머니가 수박씨를 접시에 뱉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소라가 옆에서 수박을 한 입 베어 물며 거들었습니다. 옳게 돈 자랑 언제까지 할 건지 모르겠다. 27분 38초 분량의 녹음 파일에 두 사람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접시를 닦았습니다. 2주 차 인터넷으로 시어머니 이름의 아파트 등기 서류를 열어봤습니다. 사채업자 김모 앞으로 걸려있던 1억 4,400만 원의 빚은 제 돈 1억으로 깨끗이 풀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아파트가 지금 말끔한 상태인 건 전부 제 돈 덕분이었습니다. 사채업자 김모에게도 연락해서 영수증에 빚진 사람 오복순, 갚은 사람 한서진이 정확히 적혀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받았습니다. 3주차 신우이 소라의 사진 앱을 6개월치 훑어내려가며 하나씩 캡처했습니다. 청담동 고급 일식집에서 찍은 사진, 성수동 브런치 카페 사진,
해외 직구 택배 개봉 사진이 한 달에 서너 건씩 올라와 있었고 강남 피부과에서 시술받은 후기까지 있었습니다. 소라의 한 달 소비는 300만 원이 넘어 보였지만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버는 돈은 8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부족한 돈의 출처를 추적해 보니 시어머니 통장에서 소라 계좌로 매달 20만 원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20만 원은 제가 매달 보내는 80만 원의 일부였습니다. 4주차 시어머니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연금이 매달 130만 원씩 들어오고 거기서 관리비와 공과금을 빼면 8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제가 보내는 80만 원을 더하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160만 원인데 시어머니의 카드 내역을 보면 한 달에 120만 원 안팎을 썼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생활비가 없어도 연금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형편이었고 병원비가 밀렸다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같은 주에 정우의 살림도 정리했습니다. 정우의 월급 통장에서 시댁으로 나간 기록은 7년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주식 잔고 4,200만 원, 회사 퇴직 적립금이 약 3,600만 원. 정우가 가끔 자랑하던 나 퇴직 적립금 잘 불리고 있어라는 말에서 이미 짐작하고 있던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시댁 살림을 도맡는 바람에 정우의 월급이 고스란히 개인 재산으로 쌓인 것을 숫자가 증명해 주었습니다. 5주차 주말 시어머니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갈비찜에서 갈게요. 하트를 하나 붙였습니다. 시댁 현관에서 갈비찜 냄비를 들고 환하게 웃었고 가방 안 핸드폰은 녹음 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갈비찜을 한 젓가락 집어 먹더니 기분이 좋아져서 말했습니다. 서진아, 이번에 내가 1억 갚아줘서 이 집이 안 날아간 거야. 고마워. 나중에 이 집 너희한테 줄게. 저는 찻잔을 들어 입가를 가렸습니다. 갚아줘서라는 세 글자와 이 집 줄게라는 말을 녹음기가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의 이웃 조 여사와 이 여사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두 분 모두 제가 갈비찜을 들고 웃으며 들어오는 것을 봤고 식사 내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두 분 앞에서 우리 서진이 요리 잘한다며 칭찬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얼굴을 머릿속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6주차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저장장치 3개에 나누어 담고 인터넷 저장소에도 따로 올려두었습니다. 7년간 시댁 이체 내역 엑셀 파일, 은행 서류 원본, 사채 영수증, 시댁, 단톡방 캡처, 시어머니 뒷담화 녹음 파일 2건, 시어머니의 갚아줘서와 이 집 줄게, 녹음, 소라의 사진, 액 캡처 78장, 시어머니가 소라에게 매달 보낸 20만 원 내역 정우의 시댁 송금 연건 기록. 모두 9가지였습니다. 6주 동안 시댁 식구 누구도 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역시 우리 서진이가 착하지라며 안심했고 소라는 단톡방에 올케 요리도 별로면서 생색만이라고 올렸고 정우는 시어머니에게 요즘 서진이 좀 괜찮아진 것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시동생 민우는 한 번도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유정이는 매일 점심마다 제 안색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야, 무슨 일 있으면 말해. 혼자 사귀지 마. 곧 끝나. 걱정 마. 저는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유정이가 제 도시락 반찬이 김치 하나뿐인 걸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자기 반찬통에서 불고기를 덜어주었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 대신 불고기를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고 그 작은 친절이 6주간의 연기를 버티는 힘이 되었습니다. 증거 수집을 마친 날 밤 친정 오빠 한동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이혼하려는데 변호사 좀 소개해줘.
오빠가 5초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리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결심했어? 내 대학 동기 중에 이혼 전문이 있어. 강태호라고. 가정법원 출신이야. 내가 연결해 줄게.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엑셀 정산표의 합계칸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2억 5,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화면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6주간의 연기는 끝났고 다음 막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오빠와 통화한 이틀 뒤 강남역 근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강태호 변호사는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쓴 마른 체격의 사람이었고 악수를 하면서 편하게 말씀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엑셀 정산표 4장, 단톡방 캡처 12장, 녹음 파일이 담긴 저장 장치 하나. 강태호 변호사가 정산표의 합계칸에서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2억 5,200만 원. 이게 7년간? 네. 차용증은? 한 장도 없습니다. 시어머니 아파트에 걸려있던 빚이 의뢰인 돈으로 풀린 거고? 네. 강태호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한서진 씨,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적 갈취예요. 강태호 변호사가 제가 가져온 증거를 하나씩 펼쳐놓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갚아줘서와 이집 줄개 녹음 파일을 재생한 뒤 볼펜을 탁 놓았습니다. 이 두 마디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선물이 아니라 대신 갚아준 거라는 걸 시어머니 본인이 인정한 겁니다. 두 번째는 돌려주겠다는 뜻이 담긴 말이고요. 단톡방 캡처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신우이의 사기꾼 발언은 거짓말로 사람의 이름에 먹칠을 한 겁니다. 단체 대화방도 여러 사람이 보는 공간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정우의 시댁 송금 연건 기록을 보더니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건 이혼할 때 결정적인 무기가 됩니다. 남편의 정확한 재산은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공식으로 조회하겠습니다. 강태호 변호사가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 앞으로 가서 마커를 집어들었습니다. 세 줄을 긋더니 각각 위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세 갈래로 동시에 갑니다. 첫 번째 줄 옆에 1억 원 돌려받기라고 적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빚을 대신 갚아준 1억 원과 밀린 이자를 합쳐서 돌려달라고 청구합니다. 두 번째 줄에는 이혼이라고 적었습니다. 남편이 잘못한 쪽이라는 걸 증거로 입증해서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 나누기를 받아냅니다. 세 번째 줄에 신우이라고 적으며 마커 뚜껑을 닫았습니다. 신우이의 사기꾼 발언에 대해서는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을 같이 겁니다. 강태호 변호사가 마커를 내려놓고 테이블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핵심은 순서와 때입니다. 손가락으로 화이트보드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주와 둘째 주에 1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장과 시어머니 아파트를 못 팔게 묶어두는 신청을 동시에 넣고 셋째 주에 이혼 소장을 넣고 넷째 주에 신우이를 고소하는 순서였습니다. 아파트를 묶어두면 시어머니는 그 집을 팔 수도 빚의 담보로 잡을 수도 남한테 넘길 수도 없습니다. 판결이 나고도 돈을 못 갚으면 그 아파트는 법원이 경매로 넘깁니다. 강태호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덧붙였습니다. 시어머니 쪽에서 뭐라고 나올지도 미리 막아놔야 합니다. 강태호 변호사가 종이에 네 줄을 적었습니다. 첫째, 선물이었다고 주장하면 녹음 파일로 막는다. 둘째, 며느리 돌이다라고 주장하면 며느리는 법적으로 시부모를 먹여 살릴 의무가 없다는 점을 들이민다. 셋째, 나중에 갚겠다고 했다고 주장하면 7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안 갚은 사실을 들이민다. 넷째, 아파트를 줄 거였다고 주장하면 서면으로 쓴 약속이 없다는 점을 들이민다.
4가지 방어막을 전부 세워놓겠습니다. 강태호 변호사가 볼펜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서진 씨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때 감정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와 한강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1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67세 시어머니가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하는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른인데 이러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닌가. 그때 핸드폰이 울렸고 강태호 변호사의 카톡이 와 있었습니다. 한서진 씨, 지금 흔들리고 계시죠? 그 집은 원래 경매로 넘어갈 집이었습니다. 당신 돈 1억으로 막아준 것뿐이에요. 갚지 않겠다면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강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에 들렀습니다. 어머니 이말순이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물었습니다. 서진아, 변호사는 만났어? 경매까지 가야 할 수도 있대요. 제가 고개를 떨구자 어머니가 국자를 내려놓고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가게 30년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 외상 안 갚는 사람은 평생 안 갚아. 근데 그 사람들은 외상도 안 갚으면서 내 뒤에서 도둑년이라 하더라. 이제 그만 착하게 굴어. 착한 게 아니라 만만한 거야, 그건. 어머니가 서랍을 열더니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3천만 원을 빌리면서 썼던 각서였습니다. 이거 봐. 엄마가 친딸한테도 각서를 받았어. 3천만 원에. 근데 시어머니는 1억을 받고 종이 한 장 안 썼잖아. 갚을 생각이 있으면 각서를 쓰지. 안 쓴 건 처음부터 안 갚을 생각이었다는 거야. 어머니가 손바닥으로 식탁을 탁 쳤습니다. 옆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던 친정 아버지가 잔을 내려놓고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서진아, 아빠는 내가 뭘 하든 내 편이다. 현관까지 따라 나온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울면서 하지 마라. 웃으면서 해. 그래야 저 사람들이 무서운 거야. 30년 장사를 한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변호사의 법률 설명보다 더 깊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오전 강태호 변호사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강태호 변호사는 그날 오후에 바로 1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장과 시어머니 아파트를 묶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소장에는 1억 원을 대신 갚아준 사실, 차용증이 없다는 점, 시어머니의 갚아줘서 녹음, 돈을 갚은 뒤에도 생활비를 요구한 카톡 내역이 증거로 붙었습니다. 아파트를 묶어두려면 보증금 1,5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적금을 이미 전부 깬 저에게는 현금이 없었습니다. 강태호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보증보험 증서를 발급받아 보증금을 대신했고 보험료 약 60만 원은 제 카드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아파트가 묶이기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퇴근했고 시어머니에게 생활비 80만 원을 보냈습니다. 강태호 변호사가 갑작스러운 변화가 의심을 살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었고 이 돈도 나중에 추가로 청구할 증거가 되었습니다. 주말에 시댁에 반찬을 들고 갔을 때 소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오늘 머리 했어? 예쁘다. 저도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서진아, 이 집 수도꼭지 좀 봐줘라. 네, 어머니. 아무도 제 가방 안에 변호사 명함과 소송 접수 확인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2주 뒤 강태호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서진 씨, 시어머니 아파트 등기에 묶인 게 찍혔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는 이 아파트를 팔 수도 담보로 잡을 수도 남한테 넘길 수도 없습니다. 저는 회사 화장실에서 그 전화를 받으며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단계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주에 이혼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었고 신우이에 대한 고소장도 경찰서에 접수되었습니다. 강태호 변호사가 카톡으로 한 줄을 보내왔습니다. 세 갈래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상대편이 대응할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저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전세 아파트에서 제 짐을 쌌습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온전히 제 것이라 할 수 있는 물건은 옷 몇 벌, 노트북 하나, 책 한 상자뿐이었습니다. 퇴근 후 옷가지와 노트북이 사라진 옷장을 본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이게 뭐야? 짐이 왜 없어? 이혼 소장 며칠 안에 갈 거야. 변호사끼리 얘기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혼 소장이 정우에게 도달하고 시어머니에게 1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장이 도달한 것은 같은 주였습니다.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지금 장난해? 소송이 뭐야 소송이. 감정적으로 굴지 마. 어머니 나이가 몇인데. 저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라를 통해 정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진이가 미쳤나 봐. 가족을 법원에 세우다니. 소라는 자기에게도 고소장이 날아올 거라는 걸 아직 모른 채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옳게 드디어 본색 드러냈다. 5일 뒤 소라에게 고소장이 배달되었습니다. 소라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는 소리가 정우의 핸드폰 스피커를 통해 들렸습니다. 엄마, 나 고소당했어. 올케가 나를 고소했어. 시어머니가 바로 정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내 마누라가 내 누나를 고소했다. 당장 어떻게 해? 정우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한테 고소는 너무한 거 아니야. 가족끼리 이게 뭐야? 가족이 가족을 사기꾼이라고 불러? 저는 그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억 원을 돌려달라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장을 넣고 약 한 달 뒤에 첫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시어머니 쪽에서는 무료 법률 지원을 받아 변호사를 세웠고 그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준 돈이니 선물에 해당합니다. 강태호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녹음 파일 재생을 요청했습니다. 법정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아, 이번에 내가 1억 갚아줘서 이 집이 안 날아간 거야. 강태호 변호사가 재판부를 향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시어머니 본인이 갚아줘서라고 했습니다. 받아서가 아닙니다. 이 돈이 선물이 아니라 대신 갚아준 것이라는 걸 시어머니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시어머니 쪽 변호사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첫 재판 이후 3번의 재판을 더 거쳐 약 7개월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오복수는 한서진에게 1억 원과 밀린 이자 약 700만 원을 합쳐 1억 700만 원을 갚으라는 판결이었습니다. 법원 로비에서 판결문을 받아들고 강태호 변호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호 변호사가 판결문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30일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그때 경매가 시작됩니다. 제 경험상 갚지 못할 겁니다. 판결이 나온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나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제발 시간을 좀 줘. 어머니, 차용증 한 장 없이 1억을 받으셨잖아요. 시간은 7년 동안 충분히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소라에게, 민우에게,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소라는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돈 없어. 민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시어머니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일은 어머니가 알아서 하셔야죠.
시어머니가 시댁 친척들에게까지 연락을 돌렸지만 고모 한 분이 2천만 원을 빌려주었을 뿐이었습니다. 30일 동안 시어머니가 모은 돈은 고모에게 빌린 2천만 원과 생활비에서 아낀 130만 원 합쳐서 2,130만 원이었습니다. 1억 700만 원에는 8,57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30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돈을 다 갚지 못했고 강태호 변호사가 법원에 경매 신청서를 냈습니다. 경매가 시작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시어머니의 아파트가 법원 경매 목록에 올라갔습니다. 컴퓨터로 경매 사이트를 열었을 때 시어머니의 아파트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감정가 3억 2천만 원, 최저 입찰가 2억 2,400만 원. 경매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된 뒤 아파트 단지 부동산 중개인이 이웃 주민에게 알렸습니다. 302동 1504호가 경매에 나왔대요. 그 소식이 아파트 단지 주민 단체 대화방을 타고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경매가 올라간 지 약 1시간 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3초간 화면을 바라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그 사이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끊겨 나왔습니다. 서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집이 경매에 나왔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전화가 오고 있어. 서진아, 제발. 시어머니가 코를 훌쩍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이잖아. 어떻게 가족한테 이런 짓을 해? 내가 너 7년 동안 며느리로 받아줬는데. 어머니, 받아줬다고요? 제가 7년 동안 어머니한테 보낸 돈이 2억 5천만 원이에요.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건 사기꾼 소리뿐이었고요. 그건 소라가 한 말이지 내가 한 말이 아니야. 저는 핸드폰을 귀에 바짝 붙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이는 돈밖에 모르는 애야. 이 말씀 기억 안 나세요? 녹음돼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단톡방에서 소라가 사기꾼이라고 했을 때 읽고 아무 말 안 하셨잖아요. 그 침묵이 맞장구보다 더 아팠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서진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경매만은 취소해줘. 이 집 없으면 나는 갈 데가 없어. 어머니, 사기꾼한테 부탁하시면 안 되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 종료 화면을 2분 동안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강태호 변호사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 오셨죠? 예상대로입니다. 이제부터 감정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경매는 법원이 진행하는 것이지 한서진 씨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법이 정해준 권리를 쓴 것뿐입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을 보냈습니다. 한참을 원룸 식탁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원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와 이렇게까지 해야만 끝낼 수 있었다는 서글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엄마, 다 됐어. 어머니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내일 와서 밥 먹어라. 그날 밤 정우에게서 18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음성 메시지를 재생하니 정우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진아, 어머니 집 경매가 뭐야? 당장 취소해. 내가 이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소라의 사진 앱에는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있다. 시어머니 집을 빼앗으려는 사람. 시동생 민우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7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형수, 나 민우인데 어머니 집이 경매에 나왔다며?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민우야, 그 사채 1억 2천이 내 치킨 가게 빚 때문에 생긴 거 알지? 그 빚을 내 돈 1억으로 갚아준 건 나야. 내가 갚을래?
3초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모든 알림을 확인한 뒤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내일부터 시댁이 들고 일어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강태호 변호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반드시 발악합니다. 준비하세요. 눈을 감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발악하면 할수록 증거가 쌓인다고. 그리고 나는 증거를 모으는 사람이라고. 경매가 시작되고 약 일주일 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인사팀 김 과장이 복도에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한 대리님, 잠깐 회의실로 좀 오시겠어요? 회의실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 앞으로 온 익명 팩스였습니다. 귀사 재무팀 한서진은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의혹이 있으니 즉시 조사를 요청합니다. 김 과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 대리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감사팀에서 확인을 하겠다고 합니다. 며칠 걸릴 수 있어요. 일주일 뒤 감사팀이 정식 조사를 통보했고 제 업무용 컴퓨터가 잠겼습니다. 재무팀 동료들은 대놓고 묻지는 않았지만 복도에서 고개를 돌리며 수군거렸습니다. 7년 동안 지각 한 번 없이 야근도 마다하지 않은 직장에서 돈을 빼돌린 의혹의 대상자가 된 거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유정이가 빈 회의실로 김밥 2줄을 들고 왔습니다. 야, 누가 이런 짓을 한 건지 내가 안 봐도 뻔해. 버텨. 유정이가 김밥 1줄을 제 앞에 밀어주며 제 손등을 한번 톡 쳤습니다. 감사팀 조사가 길어지면서 팀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한 대리,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서 일하는 게 어떻겠나? 팀 분위기도 있고 사무실에서 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책상 위의 물건들을 종이 상자에 담았습니다. 같은 주 소라의 사진 앱에 긴 글이 올라왔습니다. 가정폭력 피해를 고백합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결혼 7년 차 며느리, 재무팀 근무처럼 저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돈을 미끼로 아파트를 빼앗으려 하고 어른을 밀치는 사람이 가족 안에 있다. 글 아래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있어? 어르신이 불쌍하시다. 하루 만에 퍼진 횟수가 200을 넘겼습니다. 이틀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고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며느리 한서진이 집에 찾아와 본인을 밀치고 욕설을 했다. 시동생 민우가 형수가 어머니를 밀치는 것을 보았다며 목격자로 이름을 올린 상태였습니다. 조사에 응해주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강태호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강태호 변호사가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네요. 하지만 전부 준비된 범이 아닙니다. 강태호 변호사가 시어머니의 고소장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더니 물었습니다. 이 날짜가 한서진 씨가 갈비찜 들고 시댁에 갔던 그 주말 맞죠? 네. 바로 그날의 증거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폐쇄회로 영상과 그날 같이 밥 먹은 조 여사, 이 여사가 목격자입니다. 같은 시기 정우가 친정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중에 친정 오빠에게서 전해들은 내용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서진이가 우리 어머니를 칠순도 안 된 나이에 길에 내쫓으려 합니다. 솔직히 딸을 그렇게 키우신 게 문제 아닙니까? 친정 아버지가 전화를 끊으며 손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말순이 수화기를 빼앗았습니다. 정우야, 우리 딸이 내 어머니한테 2억 5천을 쏟아부은 영수증 내가 다 갖고 있어. 법원에서 보자. 어머니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교회 아는 분들이
동네 아파트 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동네 며느리가 시어머니 집을 빼앗아 경매에 넘겼다. 요즘 세상에 이런 못된 짓이 있나? 시어머니는 교회 모임에서 사람들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노인을 내쫓으려 해요. 누군가 시어머니의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어 퍼뜨렸고 본 사람이 수천 명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원룸에 돌아와 라면을 끓이다가 냄비를 놓쳤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나고 시댁에서는 때린 사람으로 몰리고 남편마저 적이 되었고 동네 대화방에는 제가 못된 며느리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바닥에 퍼지는 라면, 국물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태호 변호사였습니다. 한서진 씨, 지금 힘드시죠? 하지만 저쪽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건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우이가 하고 있는 것들, 회사 팩스, 사진 앱글, 시어머니 거짓 고소, 이건 전부 새로운 잘못이고 새로운 증거입니다. 우리한테 칼자루를 쥐어주고 있는 겁니다. 강태호 변호사가 바로 대응 방법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회사 팩스에 대해서는 7년간 월급 명세서와 세금 신고 내역과 시댁 송금 내역을 감사팀에 내서 회사 돈과 무관하다는 걸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짓 고소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 영상과 그날 함께 밥 먹은 이웃 주민 두 분의 증언을 확보해서 때린 적이 없다는 걸 증명한 뒤 거짓 고소로 되받아치겠다고 했습니다. 소라의 사진 앱글에 대해서는 저를 특정할 수 있는 거짓 내용을 퍼뜨린 혐의로 추가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익명 팩스 보낸 사람도 잡겠습니다. 팩스는 반드시 보낸 번호가 남습니다. 편의점이든 문구점이든 그 장소를 찾고 영상을 확보하면 누가 보냈는지 잡을 수 있습니다. 신우이일 겁니다. 짐작만으로는 안 됩니다. 증거로 잡겠습니다. 금요일 밤 원룸에 혼자 앉아 있는데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내일 올라갈게. 밥 먹으러. 저는 대답을 못하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수화기 너머로 울음소리를 듣고도 한마디만 했습니다. 울어. 울고 나면 밥 먹자. 다음 날 어머니가 원룸에 왔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시금치나물을 무치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밥은 먹고 싸워야지. 굶으면 지는 거야. 어머니가 손수 가져온 반찬통 5개와 쌀 한 포대를 냉장고에 넣고 싱크대 위에 정리하는 동안 저는 어머니가 차려준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강태호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아파트 단지 관리실에서 영상 보관을 마쳤고 제 차 블랙박스 영상도 원본 확인을 받았고 익명 팩스를 보낸 편의점도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한서진 씨, 증거는 다 갖춰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입니다. 저는 4글자로 답했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강태호 변호사가 제일 먼저 회사 감사팀에 서류를 냈습니다. 7년간의 월급 명세서, 세금 신고 내역, 시댁 송금 내역을 38장으로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의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직원은 회사 돈을 빼돌린 적이 없으며 본인 월급의 40% 이상을 시댁에 보낸 사람입니다. 모든 돈의 흐름은 개인 계좌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회사 자금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팀이 2주간 꼼꼼히 조사한 끝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사팀 김 과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 대리님, 죄송합니다. 원래 자리로 복귀하시죠. 복귀 첫날 재무팀 팀장이 제 자리로 와서 짧게 말했습니다. 한 대리, 미안했다.
유정이가 커피 한 잔을 제 책상에 갖다 놓으며 물었습니다. 돌아온 거 맞지? 응, 돌아왔어. 저는 7년 동안 앉아온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같은 시기 강태호 변호사가 익명 팩스의 출처를 밝혀냈습니다. 편의점 팩스 이용 기록과 그 편의점 영상을 맞춰본 결과 팩스를 보낸 사람은 소라였습니다. 영상에는 소라가 종이를 팩스기에 넣고 번호를 누르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강태호 변호사가 이 증거를 바탕으로 소라를 거짓 내용 퍼뜨리기와 업무 방해로 추가 고소했고 사진 앱에 올린 글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짓 고소에 대한 경찰 조사도 진행되었습니다. 강태호 변호사가 낸 아파트 단지 영상에는 시어머니가 밀렸다고 주장한 바로 그날 제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장면부터 2시간 17분 뒤 빈 냄비를 들고 웃으며 나오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밀치는 장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함께 밥을 먹었던 이웃 조 여사와 이 여사가 경찰에 와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갈비찜을 들고 왔고 분위기가 좋았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서진이 요리 잘한다고 칭찬까지 하셨어요. 경찰은 시어머니의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거꾸로 시어머니를 거짓 고소 혐의로 넘겼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거짓 목격자로 이름을 올린 시동생 민우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라에 대해서는 단톡방의 사기꾼 발언, 회사 팩스, 사진 앱 거짓 글이 한꺼번에 묶여서 재판에 넘어갔고 벌금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억 원 판결이 나온 뒤 약 3개월 뒤 이혼 재판의 마지막 날이 열렸습니다. 강태호 변호사가 증거를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정우가 7년간 시댁에 보낸 돈 영원 기록, 법원이 공식으로 조회한 정우의 주식 잔고 4,200만 원과 퇴직 적립금 3,600만 원, 시어머니에게 서진이가 알아서 한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라고 보낸 카톡. 감정적으로 굴지 마. 내가 생색내듯이 하니까 누나가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들의 녹음, 이혼을 알린 뒤 친정부모에게 딸을 잘못 키우셨다고 전화한 사실까지. 재판부는 정우를 잘못한 쪽으로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주식 잔고의 반인 2,100만 원과 퇴직 적립금의 반인 1,800만 원을 합쳐 3,900만 원의 재산 나누기를 판결했습니다. 소라에 대한 손해배상 재판에서도 사기꾼 발언과 회사 팩스와 사진 앱 거짓 글에 대해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라가 다시 재판해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끝내 1억 700만 원을 갚지 못하면서 아파트 경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아파트는 2억 8천만 원에 팔렸고 거기서 경매 비용과 세금을 뺀 뒤 저에게 1억 700만 원이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남은 돈에서 벌금 300만 원과 고모에게 빌린 2천만 원을 갚고 나면 약 1억 원 남짓이었지만 같은 동네에 다시 집을 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전체 정산을 정리했습니다. 1억 700만 원,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나누기 3,900만 원, 소라 손해배상 1천만 원, 합계 1억 9,6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변호사 비용 2,500만 원, 친정 어머니에게 빌린 3천만 원, 보험료와 소송 경비 약 200만 원을 빼면 순수하게 남는 돈은 약 1억 3,900만 원이었습니다. 7년간 시댁에 넣은 2억 5,200만 원 중 법으로 돌려받은 것은 일부뿐이었습니다. 생활비, 시누이 학비, 시동생 전세금, 수술비를 합친 약 1억 4,500만 원은 영영 돌아오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7년이라는 시간의 진짜 값이었습니다. 강태호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정산을 마쳤습니다.
강태호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한서진 씨 숫자가 말해줬죠. 호구가 아니었다고. 변호사님이 아니었으면 못했을 겁니다. 강태호 변호사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이혼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한서진 씨가 무너지지 않은 게 대단합니다. 이제 잘 사세요. 법원에서 마지막 판결문 원본을 받고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복도 끝에서 시어머니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경매로 남은 돈을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1초쯤 멈춰 섰습니다. 저도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고 저도 2초쯤 그 등을 보다가 반대쪽으로 걸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친정 어머니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 3천만 원 이번 주에 보낼게. 어머니의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오늘 저녁에 와라. 아빠가 갈비 사왔다. 유정이에게도 카톡을 보냈습니다. 유정아, 다 끝났어. 점심 사줄게. 유정이의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드디어 비싼 거 사야 돼. 치킨은 안 돼. 초밥. 저는 웃었습니다. 김치 반찬 도시락에 불고기를 덜어주고 빈 회의실에 김밥을 들고 와주고 버텨라고 말해주던 사람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법원 앞 계단에 서서 어머니의 카톡을 다시 읽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차갑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이혼이 끝나고 한 달 뒤 저는 경기도 역세권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순수하게 남은 돈에 대출을 보태서 마련한 전용 59제곱미터짜리 집이었습니다. 등기소 창구에서 직원이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소유자 한서진. 3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 3글자가 찍힌 집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등기소 복도 의자에 앉아 그 종이를 30분 동안 바라봤습니다. 7년 동안 남의 집을 지켜주느라 갖지 못했던 내 집이라는 게 한참이 지나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이사 첫날 친정 어머니가 올라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어머니가 신발장을 열어보고 싱크대를 만져보고 베란다까지 한 바퀴 돌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좁지만 깨끗하네. 내 이름으로 된 집이잖아. 남의 집보다 100배 낫다. 어머니가 들고 온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리고 김치통과 반찬통 8개를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사 먹지 말고 해 먹어. 건강해야 돈을 벌지. 친정 아버지가 드라이버 세트를 들고 거실벽 앞에 섰습니다. 선반 위치를 재고 나사를 박으며 묵묵히 일하다가 선반을 다 달고 나서 한 발짝 물러서며 짧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이 집 좋다. 회사에서는 감사팀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제 7년간의 근무 기록과 재무 분석 실력이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팩스 소동이 마무리되고 3개월 뒤 팀장 승진 인사가 발령되었고 연봉이 7,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감사팀 조사를 맡았던 김 부장이 복도에서 저를 만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한 팀장, 그때 정말 미안했습니다. 승진 축하 자리에서 유정이가 맥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야, 팀장 됐으니까 초밥 업그레이드야. 고급 일식 가자. 저는 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고급 일식은 됐고 내가 빈 회의실에 갖다 준 김밥이 내 인생 최고의 식사였어. 유정이가 손등으로 눈밑을 쓱 닦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야, 그만해. 울 것 같잖아. 퇴근 후에는 인터넷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끼리 돈 거래할 때 반드시 각서를 쓰세요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에서 나온 구체적인 금액과
법적 절차를 담은 글이 입소문을 타면서 매달 읽는 사람이 5만 명을 넘겼습니다. 댓글이 매일 수십 건씩 달렸습니다. 저도 시댁에 돈을 빌려줬는데 각서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무 상담을 부탁하는 연락이 줄을 이으면서 혼자서 재무 상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혼 1년 차에 본업과 부업을 합쳐 연수입이 2억 원을 넘었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 3천만 원을 다 갚은 날, 부모님을 데리고 소고기 맛집에 갔습니다. 고기가 석쇠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좀 더 일찍 말리지 못해서. 아빠, 그 3천만 원 각서 덕분에 재판에서 이겼어. 우리 엄마가 천재야. 어머니 이말순이 집게로 고기를 뒤집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됐고, 소고기나 더 구워. 어머니가 고기를 뒤집는 척하면서 손등으로 눈가를 슬쩍 닦는 걸 저는 봤습니다. 강태호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로 선물을 하나 보냈습니다. 강태호 변호사가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한서진 씨, 선물 감사합니다. 다음에 좋은 일로 뵙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변호사가 필요 없는 삶을 사세요. 변호사님 덕분에 숫자가 저를 지켜준다는 걸 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경매로 남은 돈으로 시댁 근처 반지하 원룸을 얻어 이사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130만 원으로 생활하면서 소라에게 매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그 단톡방에서 그런 말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어. 소라가 전화기 너머로 받아쳤습니다. 엄마가 나를 탓하면 나는 누구를 탓해야 하는데. 소라는 벌금 500만 원과 손해배상 1천만 원을 대출로 메꿨고 기존 씀씀이까지 합쳐지면서 빚이 3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일감도 끊기면서 사진 앱 계정을 지우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정우는 위자료와 재산 나누기 금액을 한꺼번에 내지 못해 매달 나눠 갚기 시작했고 보증금 300만 원짜리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거리를 두었고 결혼 상대를 찾으려 3번 시도했지만 3번 모두 상대가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친정 오빠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시동생 민우는 재판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사채가 본래 자기 사업 실패 때문이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친척들 사이에서 완전히 신용을 잃었습니다. 거짓 목격자 혐의 조사까지 받게 되면서 기존 빚과 합쳐져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민우가 받아쳤습니다. 어머니도 형수한테 그랬잖아요. 민우는 전화를 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글을 읽는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서진 작가님, 저도 시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각서가 없어요. 작가님 글 보고 용기 내서 법률 상담을 받았더니 돌려받을 수 있대요. 감사합니다. 그 댓글을 읽으며 제가 겪은 7년이 누군가에게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시간이 완전한 낭비만은 아니었다고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혼 1년이 지난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 거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친정 어머니의 카톡이 떠 있었습니다. 서진아, 오늘 저녁 같이 먹자. 아빠가 갈비 사온다. 댓글 알림도 하나 와 있었습니다. 한서진 작가님 덕분에 친정 엄마한테 빌려준 돈각서 썼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글의 첫 문장을 썼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어보세요. 후회 안 하냐고. 안 합니다. 후회는 7년 동안 충분히 했거든요. 이제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집에서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밥을 먹습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발행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이사 온 뒤 처음으로 그 노을이 예쁘다고 느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어머니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갈게. 오늘은 내가 고기 구울게. 여러분, 오늘 서진 씨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시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가족이잖아. 그 한마디로 차용증을 막았고, 그 한마디로 적금을 깨게 했고, 그 한마디로 친정 부모의 노후까지 끌어왔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사랑이 아니라 청구서가 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서진 씨의 친정 어머니가 한 말이 오래 남습니다. 착한 게 아니라 만만한 거야, 그건. 착하다는 말 뒤에 숨어서 참고 또 참고 끝없이 참다 보면 주변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고마움은 사라지고 요구만 커지죠. 서진 씨는 7년이 걸렸습니다. 깨닫는데 7년, 준비하는데 6주, 되찾는데 1년. 돌려받지 못한 1억 4천만 원은 다시 오지 않지만 서진 씨는 그 돈보다 더 큰 것을 되찾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 제 힘으로 번 돈, 그리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만만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요. 혹시 지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각서를 쓰세요. 각서를 쓰자는 말에 화를 내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